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외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년 초까지 최대 0.5%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또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운송 개시 명령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흥남로 여파로 생산이 중단된 포항제철소가 대체 생산을 현대제철소에 요구했지만 파업으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일본 제철 기업이 이득을 봤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한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봤다고 한 첼리스트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당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한국대 우루과이 경기는 손흥민과 누니에스의 발끝에 달렸다는 전망입니다. 붉은 악마는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에 8,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워낙 예상됐던 일이라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으로 인상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미국이 최근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우리도 인상 보폭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말은 베이비 스텝이지만 인상의 후유증, 특히 서민들과 한계선상에 놓인 기업들에게 미칠 충격파는 결코 간단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해 6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 사상 초유의 일. 기준금리가 3.25%까지 오른 건 지난 2011년 6월 이후 11년 5개월 만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유례없는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1%포인트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진 데다 국내 자금시장 경색,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 등을 고려할 때 2달 연속 빅스텝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은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대폭 낮춰야 할 정도로 갈수록 확연해지는 경기 하락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은 3.7%에서 3.6%로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지난 6차례 금리 인상으로 우리 가계가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이 36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인상까지 더해지고 다음 달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불과 1년여 만에 이렇게까지 사정이 달라질 줄 모르고 빚을 내셨을 텐데 가계부 꾸려나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 싶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그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7월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이 금융권 대출을 받은 70대 A씨. 당시 금리는 5%대였지만 최근 연 8%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연금 150만 원에 알바로 버는 돈 20만 원 정도론 다달이 늘어나는 원리금 갚기가 버겁습니다. 자녀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만큼 부담 내니까 조금씩 나가서 부담하자. 그게 설득할 방법밖에 없지 뭐.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2.75%포인트 오르며 늘어난 가계 대출이자는 36조 3천억 원. 연 이자 부담은 한 명당 180만 원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면 한미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벌어지는 상황. 이럴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으면서 수입 물가 역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상폭입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이 중요한 요인이고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절해 나간다. 잦아들지 않는 인플레와 늘어가는 서민과 기업 빚 부담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 물가 상승률은 3% 중반대를 전망했습니다. 1%대 성장률은 지난 2020년 코로나 위기, 2009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이 수치가 뜻하는 게 뭔지 송무빈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산업단지. 기계 납품업체 사장 A씨는 최근 일감이 부쩍 줄어 속이 타들어갑니다. 일감은 한 15% 정도는 적은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불황의 그늘은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들이오고 있습니다. 5%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가게가 지갑을 닫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지난달 5.7% 줄어들며 2년여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물건이 이제 적시에 못 나가는 거죠. 나쁜 경우에는 거래선이 단절, 중소기업들은 더더욱 대응이 안 되거든요. 고물가와 수출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거란 판단에 한국은행은 IMF나 OECD보다 더 암담한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1.7%로 대폭 낮췄습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2020년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에 대출자들 부담이 가중되고 부실 기업이 급증하는 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가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그러면 고금리 정책이 이제 불가피한데 경기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이 이제 크다.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인플레이션과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른바 S공포 속에 금융시장까지 함께 내려앉는 복합 불황까지. 한국 경제는 갈수록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예, 사정이 이런데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이 봉쇄를 예고한 전국의 물류 거점에서는 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구자영 기자. 네, 경기도 의왕 물류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의왕 물류기지. 거긴 수도권의 수출 컨테이너들이 집결하는 곳이죠.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의왕 물류기지를 비롯한 전국 1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서 의왕 물류기지에 드나드는 화물차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늘 화물연대 출정식에는 전체 노조원의 43% 수준인 만여 명이 참가해 주요 물류기지와 항만에 대한 봉쇄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출정식이 열린 의왕 물류기지 주변에 경찰 1,200여 명이 투입되는 등 긴장감도 감돌았지만 노조원들이 직접 도로로 나와 화물차 운행을 막거나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남 광양항에서는 노조원들이 화물차 1000여 대로 출입구 주변에 차벽을 만드는 등 물류 이송을 봉쇄해둔 상태입니다. 인천항에서는 일부 노조원들이 천막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오늘 물류 차질은 어느 정도였다고 봐야 합니까? 네, 아직 파업으로 물류 포화를 맞은 곳은 없습니다. 화주들이 파업에 대비해 물류를 미리 운송해 놓거나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물류 보관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화물 보관 비율을 나타내는 장치율은 의왕 물류기지의 경우 52.3%, 전국 12개 항만인 64.2%로 평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파업 당시 일부 항만에서 사나흘 만에 장치율이 80%를 넘기는 등 물류 포화 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운송되지 못한 화물로 인해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관용 화물차를 투입하거나 화물 열차 운행을 늘려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의왕 물류기지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예,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산업계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대체 운송 수단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이미 물류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연말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리자 경영계가 파업 중단을 호소했고 정부는 운송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멘트를 운반하는 차량이 도로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차량에는 안전운임제 계약 저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첫날, 충북 단양 지역 한 시멘트 업체의 물량 12,000톤의 발이 묶였습니다. 업체 측은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대비는 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5일 정도는 저희가 여유가 만실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주재료를 순차적으로 이제 가동을 중지를 해야 되네.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는 평소 8,000톤 수준인 출하 물량을 전혀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현대제철 다른 공장까지 합치면 하루 5만 톤의 철강 제품이 출하되지 못했습니다. 출하가 지금 이제 파업도에 온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생산하는 건 저희가 제품장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재를. 정부는 운송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파업에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운송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어길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5달 만에 다시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운송 거부에 나서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 와중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큰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는 아직도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강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국내 다른 철강 기업들에게 대체 생산을 요청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현대제철은 파업으로 생산 능력이 줄면서 그 대체 물량마저 일본 기업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직원들이 기둥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고 용접기로 벽을 보수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쓸고 간 포항제철소에선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새벽 5시 정도에 여기가 제방의 끝에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큰 나무들, 토사, 심지어는 냉장고까지 걸려. 휴가도 반납하고 복구 작업에 몰두한 결과 18개 아변 공장 가운데 15곳은 연내 가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태풍 피해는 컸습니다. 96만 톤이 넘는 재고가 물에 잠겼고 철강 생산을 못하면서 2조 원이 넘는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납품을 위해 포스코는 광양, 당진 등의 다른 제철소에 대체 생산을 요청했는데 현대제철 측에선 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제철 노조가 임단협과 성과급 지급 등으로 사장실까지 점거하며 부분 파업을 해 생산 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스코는 부족한 물량 17,000톤을 일본 제철 기업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철강업체의 파업에 일본 기업이 득을 본 셈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국부가 일본으로 유출된 거 아니겠어요? 조합원들도 결국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파업 여파로 굴러들어온 일감도 걷어차고 일본 기업에 넘기게 되는 상황을 노조도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줄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하죠. 먼저 풀려난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 씨의 입에 취재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새벽 김 씨가 어떤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는지 주원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00억 원대 횡령과 뇌물 공유 혐의로 구속됐다 1년여 만에 풀려난 김만배 씨.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사업 로비 업무를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과 의형제까지 맺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등 민간업자 지분 49%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장동 사건이 터지자 그분이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없어요. 아니 그분은 제 건데 왜 그거는 네? 제 건 천화동인 와는 제 거라고.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이재명 대표 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검찰도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에 김만배 씨가 428억 원 상당을 김용, 정진상, 유동규에게 주기로 했다고 적시해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진행된 2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대장동 팀이 하나둘씩 진술을 바꾸고 있는 만큼 김 씨도 진술을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아직까지 기존 진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이 대표와 가족, 측근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집에 수억 원대의 현금이 보관돼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출처가 다 확인된 문제없는 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장동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족, 측근들의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자금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집에 수억 원의 현금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검찰에서 작년 6월 김혜경 씨 비서인 배모 씨의 지시로 이재명 대표 집에 있던 현금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나와 계좌로 입금했고 배 씨가 별도의 현금을 들고 나오는 것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팀이 김용 부원장에게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8억 원을 건넨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팀이 건넨 돈이 김 부원장을 거쳐 일부가 이 대표 측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통장에서 인출한 돈과 모친 부조금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재산 신고까지 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구속 적부심마저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는 민주당의 내부 압력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예상은 버틸 때까지 버틸 것이라는 것이지만 당이 왜 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구속된 김용 씨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내려놨지만 같은 상황인데도 정진상 정무실장은 여전히 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갈등 관계의 묘한 상징으로 보입니다. 권은영 기자가 위기감이 커지는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법원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실장의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비명계는 이 대표가 유감 표명은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원래 정치는 책임지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안희정 전 지사가 네, 그렇죠. 구속이 되니까 그렇죠. 아주 절절히 그때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특히 당 전체가 이 대표와 측근들의 비리 수사를 방어하는데 총력전을 펴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정치적으로 방어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오히려 신뢰를 더 안 할 수가 있어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는 사과를 하고 그냥 무조건 야당 탄압이다라는 식으로만 하니까 당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당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맞물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된 여성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틀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자친구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정당의 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한 첼리스트의 남자친구를 출국 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적인 대화 자체는 처벌이 어렵지만 그 거짓말을 전파해 공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달 전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가 남자친구와 나눴던 휴대전화 대화 녹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청담동 어딜 다 들렸어.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경찰은 최근 발언 당사자인 첼리스트 A씨로부터 당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소환 조사를 전후해 첼리스트 A씨와 제보자로 자처한 남성을 잇따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첼리스트 A씨는 최근 SNS 등을 통해 해외 출국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지난 7월 19일 밤 10시 전후 청담동 주점을 벗어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 3명과 따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제보자 역할을 한 남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제 수사는 술자리가 진짜로 있었느냐를 밝히는 데에서 전화 대화를 유포한 경위를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집중적인 수사 대상은 사실 확인 없이 전화 녹음을 튼 인터넷 매체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이 인터넷 매체와 협업했다는 부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김창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 파일 공개 당시 인터넷 매체와의 협업을 인정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경찰은 이 녹취 파일이 인터넷 매체와 김의겸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김 의원과 인터넷 매체 관계자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첼리스트 A씨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출한 제보자도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수사는 녹취 파일 입수 당시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받지만 김 의원이 인터넷 매체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일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정황이 불거질 경우 면책특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 김의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 의혹이 거짓말로 드러난 건 김의겸 의원의 국감장 발언 한 달 만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수많은 소모적인 논쟁을 벌였고 언론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맞다 아니다 국민이 둘로 갈라져 얼굴을 붉힌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사실이라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유감은 본인이 감정이 있다는 뜻이죠. 한동훈 장관은 사과할 필요 없고 책임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술자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감 표명의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말이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이라고 유감 표명의 조건을 달았고 다시 그 상황이 돼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고 국회의원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과는 필요 없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민사와 형사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김 의원의 폭로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김 의원을 옹호하고 TF 구성까지 장담했던 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장을 야바이판으로 만든 한동훈 장관은 적반하장식 모렴치한 행태에 반성하고 사죄하십시오. 민주당 일각에서도 김 의원이 대변인직을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김 의원이 이유대사 발언까지 왜곡했다가
항의를 받고 사과한 것까지 거론하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공인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TV조선 고유동입니다. 잠시 후 우리 축구대표팀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가장 관심은 마스크 캡틴이 선발로 출전할지 교체 출전할지였는데 조금 전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이 발표됐습니다. 카타르 현지 연결합니다. 자, 이다솜 기자, 경기를 20분여 남겨놓고 선발 출전 명단이 발표됐네요. 네, 이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40분쯤 우루과이전에 선발 출전할 우리 대표팀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 가장 주목을 끈 주장 손흥민은 오늘 선발로 출전합니다. 벤투 감독은 4-1-4-1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는데 이 황의조가 최전방 공격수에 이 손흥민, 나상호가 좌우 날개를 맡고 황인범, 이재성이 미드필더로 중원장악에 나섭니다. 정우영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앙 수비는 김민재, 김영권이 좌우 풀백엔 김진수와 김문환이 자리합니다. 주장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서 한국 선수 역대 월드컵 최다골에 도전하는 가운데 이 우루과이도 베테랑 수아레스를 필두로 이 발베르데, 누네스 등 최정예 선수들로 공격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다소 엄격한 판정을 내리는 베테랑 주신 클레망 튀르팽이 배정된 만큼 우리 선수들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은 붉은색 홈 유니폼을, 우루과이 역시 하늘색 홈 유니폼을 착용합니다. 네, 이 기자 뒤로 보이는 경기장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오늘 이곳 도하는 낮 기온이 섭씨 29도까지 가며 상당히 뜨거웠는데 이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이곳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은 한국과 우루과이의 응원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붉은색과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양국의 팬들은 응원전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는데요. 이 우리 팬들은 한국의 승리를 희망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 한번 기록해서 한국 시원하게 우루과이 3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일본은 독일을 2대1로 이겼지만은 저희 한국은 이제 손흥민과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2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팀은 열광적인 붉은 악마의 응원 속에 오늘 우루과이를 상대로 역대 월드컵 남미팀 첫 승리에 도전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 12곳에서 4만 명이 단체 응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거리 응원 채비로 분주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윤경 기자, 제법 쌀쌀한 날씨인데 붉은 악마가 많이 모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엔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6시쯤부터 붉은 옷을 입은 응원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오랜만에 거리 응원전에 나선 시민들의 얼굴엔 활기가 가득했는데요. 두고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바라는 응원 열기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응원전을 기획한 붉은 악마는 광장 곳곳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인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340여 명의 안전관리 인력도 배치했습니다. 서울시가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광장 사용 허가를 내준 건데 경찰은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 외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현장 지휘에 나선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응원전이 열리는 이곳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은 버스 정류소가 임시 폐쇄됐고 광장 옆 6차선 도로도 응급 상황에 대비한 한 개 차로 외에는 모두 통제됐는데요. 인근 광화문역도 실시간으로 혼잡 수준을 체크해 필요할 경우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응원전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등 전국 12곳에서 열리는데요. 4만 명 넘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 앞서 잠시 전해드렸듯 공은 둥글다는 명제를 사우디에 이어서 일본이 증명해냈습니다. 아시아의 반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일본 시민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기쁨을 만끽했고 경기장에서는 깔끔한 매너를 보여줘서 우승 못지않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밤 이 광경이 벌어지길 조심스레 기대해봅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일본이 우승 후보로 꼽히는 독일의 역전승을 거두자 축구 팬들은 경기를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며 열광했습니다. Difficult game for Japan, but after that, 2-1, Japan won. That's very happy. 같은 시간 도쿄 한복판 시부야 교차로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총리는 대표팀에 찬사를 보냈고 私も、テレビで観戦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が、素晴らしい勝利でありました。日本中が大いに沸いた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일본의 주요 스포츠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일본 관중들이 경기장을 청소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관중 매너에서도 일본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승리를 확신했던 독일 팬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In second time, Japanese had, I think, 3 chances and made 2 goals. 4년 전 한국 팀에게 덜미를 잡혔던 아픔을 기억하는가 하면 Wie in Russland. Wie eine kurze WM. Ja, ganz schlechte Abwehr. 경기를 보다 화가 나서 TV를 부쉈다는 SNS 글도 올라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안보실을 이끌었던 게 서 전 실장인 만큼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되기 전에 이 표류한 정황이 담긴 감청 첩보를 삭제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윗선 개입을 드러낼 마지막 퍼즐이 될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넉 달여 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처음으로 소환한 겁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이 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다음 날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이 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반대 정황이 담긴 첩보는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의 직후 서욱 당시 국방장관은 군사정보체계 밈스에서 관련 첩보 60건을 삭제했고 국정원도 46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줄곧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이미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구속하고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까지 불러 조사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자신이 아주대학교 총장 때 데리고 있던 비서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해왔죠.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채용 책임자였던 인사과장은 조사하지 않은 채 의혹 당사자인 비서와 김 지사의 서면 답변만 듣고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6개월 만인 2017년 12월 말 기재부가 낸 직원 심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원 채용 공고입니다.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은 김 지사의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였습니다. A씨는 아주대를 휴직한 후 기재부에 취업했고 김 지사가 장관에서 물러나자마자 아주대로 복귀했습니다. 해당 자리는 그 이후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6월 지방선거 때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지만 김동연 당시 후보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인사과에서 처리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시민단체가 김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5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쳤고 김동연 지사가 관여한 증거가 없고
하지만 채용 결정 당시 기재부 인사과장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탈락하면 창피해서 당시 김동연 장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해당 비서의 진술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지사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실무자들을 조사했고 과장급 직원은 잘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커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역 사무실 직원을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 의원 측은 해고 과정에서 이 해당 직원의 사인을 대필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까지 됐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의원은 올해 초 60살 A씨를 당협 사무실 인턴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1년 계약의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6월 초 돌연 해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감 때 야당 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를 지적받자 당사자 의사에 따른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의를 밝힌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 박사님 인사 이동인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잘리고 저는 그때 아직도 쓴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잘려는 것도 몰랐어요. 특히 조 의원실에서 본인의 사직서 사인까지 대필,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노동위는 부당 해고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직서가 본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사인에 의해서 작성됐고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노동위는 A씨를 3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도 조 의원의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노동위 명령에 따라 어제부터 복직해 다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실은 A씨 편의를 위해 사직서를 대신 써준 것이라며 노동위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라도 남녀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이 부모의 성별 변경을 불허한 판례를 11년 만에 바꾼 건데요. 사회적 통념과 어긋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김도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남성 A씨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지만 성적 정체성 혼란을 겪다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는 2018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6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가능 판결 이후에도 2011년 판결에서 혼인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은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성전환자도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가 성별을 바꿔도 미성년 자녀가 차별에 노출되는 등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성전환자와 미성년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별 정정을 허가받으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남녀와 주민번호 앞자리가 바뀌어 기재되지만 아직 부모 관계가 바뀌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향후 예규 개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기 기술 수준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에도 올라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산업체를 찾아서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시험 비행을 마친 초음속 전투기 K-21에서 조종사가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례를 하며 격려합니다. 윤 대통령이 쓴 선글라스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것으로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장 헬기도 둘러봤습니다. 2012년도가 10년 전입니다.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방산 수출 회의를 연 윤 대통령은 방산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래전에 게임 체인저급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AI와 극초음속, 합성 생물학 등 8대 게임 체인저 분야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현재 세계 8위 수준인 한국 방산의 수출 시장 점유율을 4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산업체 2곳도 찾아 폴란드에 수출되는 다연장 로켓 천모와 K2 전차의 조립 과정을 둘러봤습니다. 대통령께서 해병 지시하셔가지고 이 장비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한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주 수출을 준비 중인 레드백 장갑차에 세계 시장 석권이라고 썼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공세에 직접 나서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위협의 체급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이죠. 김 부부장의 입에서 나온 막말의 수위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막말을 했는지 이채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김여정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깍듯이 대했습니다. 이후 남북관계 악화에 우몽하기 짝이 없다고 돌변하더니 오늘은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는 서울이 우리 관역은 아니었다는 표현으로 남한이 공격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천치 바보들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든다며 국민들이 왜 그대로 보고만 있냐고도 했습니다. 반정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선 종북 세력에 지령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넣기 위한 그런 뜻으로. 김여정이 직접 나선 게 고강도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남북 공동연락소를 무너뜨리겠다는 김여정 담화 사흘 뒤 개성 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정부는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우리 측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편의점 비닐봉투가 금지되고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현장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지 윤재민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계산을 마친 점원이 손님에게 물어봅니다. 8,200원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손님이 건네받은 건 생분해성 친환경 봉투인데 오늘부터 일반 비닐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친환경 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1년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제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 다회용 봉투 같은 대체재를 활용. 지난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편의점과 슈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백화점 등 대형 점포에서는 젖은 우산을 담는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경기장에서는 막대 풍선 등 합성 수지 재질의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 1년은 계도 기간이라 당장 처벌받진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선 여전히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님들이 미리 주문해 놓으신 플라스틱 빨대가 많고 이러시다 보면은 아마 그거 재고 소진 때문에. 카페 업계는 계도 기간 동안 종이나 쌀로 만든 빨대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산업기술이 국가 안보가 되는 세계 경제 흐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한국이 어떤 경제 전략을 구사해야 할지 세계 석학들의 이야기를 최윤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최근 양산에 들어간 세계 최고층인 236단 낸드 플래시.
비틀고 늘리며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모두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디스플레이 부문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전기차 분야의 특별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he first is to try to avoid making explicit public choices favoring one side or the other.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선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lower business taxes. The true Korean business tax averages about 27% on profits. Singapore down at 17%.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현대차와 포스코 등이 현지 공장을 짓는 것처럼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정부 부처, 산업부 또는 외교부 그리고 대통령실 등의 미중 관계 대응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 석학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독자적 기술 혁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제34회 이중섭 미술상 시상식에서 서양 화가 정정엽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 작가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사회 문제를 회화에 옮겨왔고 팥과 콩 등 곡식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여성과 생명력을 표현해냈습니다. 수상 기념전은 2월 4일까지 서울 중구 아트조선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이몽룡과 성춘향의 첫날 밤, 때 아닌 개가 짖어대자 월매가 속이 탑니다. 저게야 짖지 마라. 공산에 잠긴 나를 보고 짖느냐? 망월 백연이라더니 너를 두고 이르는 말이로구나. 금둥개가 가을밤 오동나무 가지에 걸린 달을 보고 짖어댑니다. 개소리에 놀란 아이가 뛰쳐나와 두리번거립니다. 문제는 아닌 밤중에 개 덜 된 놈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죠. 풍속화가 김덕신이 그림에 곁들인 글을 읽어봅니다. 한 마리 개가 짖자 두 마리 개가 짖고 한 마리 개를 따라 만 마리 개가 짖네. 처음 짖기 시작한 개보다 더 정신 나간 건 뭣도 모르고 덩달아 짖는 개들이죠. 그래서 이런 옛말도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퍼뜨리면 사실처럼 떠들어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심야 술자리를 벌였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황당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한 장관 앞에서 의혹을 터뜨린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온 동네를 들쑤시는 망월 패견의 행태를 꽤나 많이 닮았습니다.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지어냈다는 첼리스트를 시작으로 공익 제보자를 자처한 남자친구가 유튜브 매체에 녹음 파일을 건넸습니다.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바로 그 매체입니다. 며칠 전에는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고는 떡볶이 먹방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1야당의 대변인이 이 매체와 협업했다고 버젓이 밝혔습니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득그득 부인하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새로운 정황도 없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전담팀을 만들자고 나섰습니다. 거기에다 첼리스트 남자친구를 공익 제보자로 검토하겠다는 권익위원장까지 차마 웃지 못할 한판의 블랙 코미디가 질펀하게 펼쳐졌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프랭크 퍼트는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개소리쟁이는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해서 동요를 일으키고 자기만 주목받으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죠.
야당의 입 김의겸 대변인은 조금만 상식을 갖고 들여다보면 금방 허점투성이라는 걸 알리를 기정사실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놓고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대문호 루신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는 개는 물에 빠져도 구해주지 말고 더 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물에서 나와서 다시 사람을 문다. 11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달 보고 짖는 개였습니다. 잠시 뒤 10시에는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은 8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요.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는 먼지가 정체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퇴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중서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수량 자체는 5mm로 많지 않겠지만요. 이번 비는 짧고 굵게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15도, 청주와 대전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광주가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리겠고 기온도 들쑥날쑥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